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어제 특별열차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해서 북중 정상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 소식에 워싱턴 외교관은 북핵談판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을 주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북중 관계에 대해 듣고 싶다며 일본 소외론을 우려했습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강화된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JTBC 취재진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날 대기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공통적으로 중국의 공장지대를 거친 바람이 한반도로 넘어와 며칠 동안 정체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한 영포 빌딩에서 최근 불법 자금의 사용 내역으로 의심되는 출금 전표 수백 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표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자금이 집행된 구체적인 내역이 담겨 있어서 다스 비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합니다. 장 씨 사건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고 과거사 위원들 역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외교관 100여 명이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살해 의혹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과거 냉전 체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텃밭과 쓰레기로 뒤덮인 이곳은 전라북도청이 소유한 도유지입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와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에 국공유지가 멍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어제 특별열차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해서 북중 정상급 회동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고위급 인사는 바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특정해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정보 소통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긴 합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가서 시진핑과 만났다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특별열차는 오늘 오후에 베이징을 다시 출발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읽히는 북한 최고위급의 이번 중국 방문은 당장 다음 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첫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입구로 이어지는 통로가 한때 폐쇄됐고 주변 100m에서 200m 이내는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국빈관 다오이타워 일대 역시 주중 북한 대사관 차량과 중국 측 호위 차량만 목격되는 등 경비가 철통같이 삼엄했습니다. CNN과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어제 오후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여정 부부장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위 대표단이 특별 열차로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호 수준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국가 원수를 위한 예우급이라고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의 집권 후 첫 외국 행리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언론은 평양발 베이징행 열차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추정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5일 밤 10시 전후 이 열차는 압록강 철교를 지났습니다. 약 1000km를 달려 26일 오후 3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으로 갈아탄 대표단은 곧장 인민대회당으로 향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인민대회당에 3시간가량 머물렀다고 보도해 중국 지도급 인사와 회동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를 조금 넘어 대표단은 국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주요 인사 일행은 오늘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중관총 등을 방문하고 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떠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말할 게 있으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곧바로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신 특파원, 방금 여기서 돌고 있는 얘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녁 8시 직후에 베이징의 CCTV죠. 중국의 국영-TV, CCTV에서 이 방문 인사의 동영상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 8시가 좀 넘었습니다. 아직 그런 기미는 없죠? 예, 방금 뉴스가 시작됐는데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최고위 인사를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는 관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본 경호와 의전 수준 때문입니다. 갸오이타이는 국가 정상급이 묻는 국빈관이지만 정문 바깥까지 경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정문 500여 미터 밖까지 취재진을 몰아내며 촬영을 막았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보다 높은 의전이고 과거 김정일 방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든 일정을 비밀로 한 뒤 전용 열차가 북중 국경을 벗어나면 공식 보도를 하던 북중 지도자 외교가 아니라면 어제와 오늘 베이징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건 알겠는데 아무튼 이 인물이 누구냐를 떠나서 이번 방중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에 첫 최고위급의 방중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냐 김여정 부부장이냐 혹은 뭐 다른 인물이냐 여기에 따라서 방문의 성격과 파장은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북중 고위급 접촉은 2011년 김정은 집권 후 처음입니다. 중국으로서도 시 주석이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지 처음 이뤄진 회담으로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이는 최고위 인사는 시진핑 주석과 최소 한 차례 회담했습니다. 또 추후 양국 보도에서 확인되겠지만 북한 최고위 인사가 중국 7명의 상무위원 중 몇 명과 만났는지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7년의 긴장관계를 복원하는 수준이 아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의지가 다뤄졌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의 역할 등일 겁니다. 만일 김여정 부부장 등이 특사 자격으로 왔다 해도 친서를 전달하고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축하하는 사절의 의미 이상일 겁니다. 펜스 부통령과 회동이 추진됐던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핵 담판의 구도에 정통하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번 방문은 북미 회담의 성패를 떠나서 최대 지원국인 중국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을 들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도 한반도 중재자 지위를 회복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미중이 갈등하는 시점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관세 폭탄과 남중국해 등 미국과 대치하는 이슈를 일거에 해결할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든든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남북미가 주도하던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습이 성공한 구도입니다.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양재치 정치국위원에게 한국이 물어볼 사항이 많아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북중 간의 정상급 회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 전해주세요. 네, 청와대는 오늘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부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할 거란 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와 관련해서는 모르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데 이는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안 냉각됐던 이 북중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가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채널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패싱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이 발생되는 걸 우려하는 중국이 이 남북미 대화를 견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북중 대화 재개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만일 중국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임을 확인하는 보도가 나가면 곧바로 신경진 특파원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북중 정상급 회담을 보는 시각은 복잡미묘합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다시 커진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데 중국을 버팀목으로 쓴다고 한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전해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실망스럽다고 한 적도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점과 방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련하는 과정에 구경꾼으로 전락한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의존은 물론 안보 버팀목으로서 영향력을 가시했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의 관여가 남북미 상국이 주도한 대화 구도의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은 당장 북중 최고인사 간 회담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미 수교 등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해 비핵화 협상 속도 조절을 요구한다거나 중국 국익을 위한 별도 요구 조건을 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합의를 추진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아마도 미, 중일 3국 중에 이런 상황에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일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일본 패싱이 좀 더 현실화된다는 것 때문이겠죠. 외교 잘한다는 아베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 전해주세요. 네, 일본에선 중국마저도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데 일본은 또 소외된 거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종일 북한 인사의 방중 소식에 정보를 수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고노타로 일본 외상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情報収集分析を今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中朝の進展については、中国側から説明をしっかり受けたいと思います。 네, 하지만 일중 관계가 미처 복원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최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최우방이라고 여겼던 미국조차도 현 시점에선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재무성 문서 조작 등 스캔들 여파로 여론조사에서 30%대 초반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로서는 주특기라고 여겼던 이 외교 분야에서도 갈피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윤서령입니다. 예, 중국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단서가 되는 것은 역시 어제 목격된 열차입니다. 이 열차의 모습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던 이른바 1호 열차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북한 열차 사진입니다. 녹색으로 칠해진 외부부터 창문 아래 노란 줄무늬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열차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7차례 중국 방문 때마다 이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2001년 한 달 가까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열차를 탔습니다. 이런 만큼 이 1호 열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집무실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열차에서 전 소련 국방상 야조보 원소를 접견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2014년 비슷한 구조의 열차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해외 방문에까지 열차를 고집했던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엔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열차를 타고 외국에 간 일은 없습니다. 당장 지난달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특사도 전용기 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노출 가능성이 더 큰 열차편으로 중국을 찾은 것 자체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오는 29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차관 그리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로 나가겠다고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다음 달 평양에서 2차례 열리는 우리 측 예술단 공연에 가수 강산혜 씨와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도 합류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을 포함해서 전체 방북단 규모는 19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파병 장병들을 만나는 것을 끝으로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귀국합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제가 석유 가스 분야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규모의 신규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K가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지역 석유 저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삼성이 석유 개발 사업에 35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것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을 일궈냈다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이 앞으로 관계를 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며 양국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국내 관련 기업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아크 부대를 방문해 파견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아크 부대는 대한민국 군의 자랑이자 한국과 UAE 협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태양의 후예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협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귀국합니다. 아부다비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마침 정부가 강화한 초미세먼지 기준이 적용되는 첫날이었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실제로 더 많은 날들을 초미세먼지 나쁨 속에서 지내왔다는 얘기가 되죠. 먼저 오늘 상황을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이 온통 잿빛입니다. 답답해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4시 현재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6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보통 수준이지만 전광판을 보시면 나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전 한때 1세제곱미터당 77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는데 어제까지는 나쁨 수준이었지만 오늘은 매우 나쁨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에 따른 겁니다.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나쁨, 75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매우 나쁨 단계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었던 날이 20일이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3배가 넘는 64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야외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 발령 조건인 이틀 연속 나쁨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도 지난해 32번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저감 조치 발령 기준은 올해까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그대로 둔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조치를 실제 시행하는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모두 중국 쪽을 의심하는데 중국에선 안 받아들이고 있죠. 저희 취재진이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바람 궤적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듯한데 이수정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맑은 날 63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입니다. 동쪽으로 14km가량 떨어진 잠실 제2 롯데월드부터 서쪽으로는 일산까지 막힘없이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1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지난 1월 17일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본 모습으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국이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습격은 지난 24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대기 흐름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에 들어온 바람을 후방대적 분석기를 사용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역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로 들어오기 약 50시간 전쯤 중국의 대표 공업지대인 산둥반도를 거쳤고 이후 서해를 건너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그 영향으로 23일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이던 서울의 일평균 PM2.5 농도는 이날 86 마이크로그램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바람은 한반도 상공에서 갇혀 빙빙 도는 모습입니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 날이면 어김없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었던 날은 열흘이었습니다. 이 날짜들의 바람 중 사람이 들이마시는 지상 100m의 바람을 분석했습니다. 역시 산둥반도나 랴오닝성 선양 부근을 거쳐 유입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과 비슷하게 일주일에 3차례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1월 중순 상황도 볼까요? 15일 서울에 분 바람도 고도에 따라 중국 남부 공업지대와 산둥반도를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발 영향이 컸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7일에는 서울로 들어온 바람이 한반도 위에 정체했습니다. 풍속이 초속 1.2m로 느리다 보니 국내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내뿜은 미세먼지도 흩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인 겁니다. 이렇게 오래가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중국, 그중에서도 동쪽의 공업지대를 거친 바람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이어서 이 바람이 유입된 직후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즉, 바람만 잘 예측한다면 지금보다 정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배출량을 미리미리 줄여놓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대기 정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막을 수 없다면 선제 대비 시스템 정도는 갖추는 게 방법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자, 이런 분석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저감책을 함께 써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내 대책에 비해서 중국과 관련된 대책은 공동 연구를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중국 공장의 집진기를 다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실천 사업인데 이것마저도 답보 상태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게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중국 공장에 한국산 집진기를 달면 우리 정부가 20%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2015년부터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추진되는 계약만 61건에 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 사업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이 서한까지 보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체결된 계약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배정받은 예산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환경부는 사드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며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개수가 막 수천 개가 되거나 또 동부 지역 같은 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소수만 설치했을 경우 과연 효과가 있을지. 2015년 시작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기질 정보 공유도 661곳 중 35곳에 불과합니다. 국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방향과 추진력 모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미세먼지는 우리의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스스로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잿빛 날씨라도 바깥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기분은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우울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중으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도 가동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임신 6주차 김유림 씨는 사흘째 바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원래 매일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갇혀 있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서. 호흡기가 민감한 배영섭 씨도 며칠 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잘 밖에서 좀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잿빛 날씨에 실외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 있어도 목이 칼칼해서 눈도 못 뜨게 생겼는데 기분도 가라앉고 즐거움도 없고. 미세먼지 때문에 수입은 줄고 건강이 나빠지자 기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619만 명이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점점 미세먼지가 심해지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도 시민들의 우울감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불법 자금을 세탁해서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영포 빌딩을 표현한 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그곳 지하 2층의 대형 금고 등을 확인하는 등 불법 자금의 관리 현황을 직접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은 이곳에서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불법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출금 전표 수백 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시점은 바로 2007년 대선을 전후한 때입니다. 실제로 전표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이나 안국포럼과 같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외곽 조직의 비용이 쓰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이 그동안 알려진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불법 자금에서 출발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이라면 이미 알려진 350억 원의 비자금이 출발점이고 다른 불법 자금이라면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새롭게 확보한 수백 장의 출금 전표엔 불법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자세히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표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퇴임하기 직전인 2006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까지 자금을 지출한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시점입니다. 전표들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교통비부터 언론과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돈을 걷는 내역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2006년과 2007년 추석 선물 비용으로 종교계 인사와 한나라당 의원, 고려대 교우회,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 560여 명에게 3,700만 원가량을 사용하고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하반기엔 가족과 측근을 대동해 지방 선거운동을 하며 사용한 항공비 1,700만 원의 전표도 남아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연구원과 안국포럼 같은 사조직은 물론 외곽 조직을 위한 경비도 불법 자금에서 쓰인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영포 빌딩에 사무실이 있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빈번하게 오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런 모임들이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밀 캠프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어제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이 전 대통령은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치소 앞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자 오늘은 변호인단도 이 전 대통령을 찾지 않은 건가요?
네, 강훈 변호사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오늘 오전과 오후 모두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오전 9시 반에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그러니까 조사를 좀 받아달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은 기존의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만한 방법을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내일 다시 구치소를 직접 찾아서 설득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긴 하군요. 네, 지난 소환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 검사, 이렇게 2명의 부장 검사가 내일 오전 구치소를 찾습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 와서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할 예정인데요. 사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이미 발부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조사실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이미 수감돼 있다는 점에서 강제로 이 전 대통령을 독방에서 나오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사에 뭐 차질이 좀 빚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예, 내일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한다면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본인 진술이 없이도 추가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후에도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거부로 인해서 기소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일단 검찰은 기소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가 동부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9년 만에 다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신인 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건엔 연예기획사와 금융,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소속사 대표 등 단 2명만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발생 9년 만에 다시 가려집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장자연 사건을 다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이 같은 방침엔 JTBC의 서지현 검사 보도로 촉발된 미투 운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미투 운동 등으로 진상조사 요구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외에 무리한 기소로 지목된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과 시위 진압 경찰을 무혐의 처분한 용산 참사 사건도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본조사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성접대의 강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나라슈퍼 사건은 사전조사가 아직 미흡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다음 주 월요일 10차 회의에서 최종 본조사 사건과 2차 사전조사 사건을 정할 예정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장자연 사건은 지난 1월 초에 저희 JTBC 탐사팀이 당시의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저희는 수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관련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에 따르면 장자연 씨와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기업 오너의 자제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을 맡았던 경기지방경찰청은 넉 달간의 수사 끝에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장자연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른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 역시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 씨와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지만
조사나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인물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일부 중견기업 오너의 자제들도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을 거부했고 강제 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관은 일부 인물들이 장씨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당사자들이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라며 선을 그었다며 특히 장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수사를 넘겨받은 검사는 일부 인물들이 연루된 것은 확인됐지만 전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씨 재수사를 통해 해당 인물들의 실체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작년에 해군에서는 7년 전 한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장교 2명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에 6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피해 여군 대위는 당시 가해 상관들이 성소수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악용해서 성폭행을 했고 지금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009년 임관한 A 대위는 이듬해 4월 해군 1함대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직속 상관이었던 B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들끼리 회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첫 번째로 강간이 있었는데 거의 무차별적으로 당했고.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A 대위는 배에서 내리기 위해 당시 책임자였던 C 함장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A 대위는 C 함장 역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함장한테까지 그렇게 당하니까 이건 진짜 그다음부터 이제 좀비같이 산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A 대위는 가해 상관들이 성적 소수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얘기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가르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A 대위가 군 수사관과의 상담으로 7년 만에 드러나면서 해당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다 내가 애초에 내 정체성 밝히고 알았어야 된다. 어쨌든 다 원인을 다 저한테 찾았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연기돼 A 대위는 6개월 만에야 처음으로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군을 꽃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그런 게 없어져야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우까지는 아니라도 동료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의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의료윤리상 금기 사항입니다. 특히 환자의 심경과 사생활을 낱낱이 듣게 되는 정신과 쪽에선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는 이 의사를 제명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제이 씨는 우울증 증세로 대구의 정신과 의사 김모 씨에게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김 씨에 대한 심적 의존이 커졌습니다. 저분한테 버림받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를 이성으로 보고 사랑을 갈구하는 전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제이 씨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니 김 씨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4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존재로만 대한다는 거.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에서는 환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전이 현상을 겪기 때문입니다. 제이 씨는 김 씨가 자신의 병명과 상태까지 170여 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이 씨가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김 씨를 제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김 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울산시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갈등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달래기에 나섰지만 퇴직 경찰들까지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서 안에 항의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퇴직 경찰들의 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자유한국당의 경찰 비하 논평에 대해 강력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대한 제1야당의 인식에 크게 실망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경우회 회원은 전국적으로 15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회는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당사 항의 방문과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다시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대변인의 발언이 좀 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을 개에 비유한 논평이 심했단 걸 인정한 건데 경찰의 수건인 검경 수사권 독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연이틀 경찰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경찰서 내부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논란의 당사자인 홍 대표와 장 대변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2016년 12월 JTBC 취재진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고검은 사건을 제기해서 다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고발된 취재진 가운데 성명 불상자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결정서에 이름을 넣지 않은 것은 잘못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2016년 12월 도태우 변호사는 심수미 기자와 성명 불상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최순실 씨가 운영한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건물 관리인의 협조로 JTBC 취재진이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며 절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수 후 불과 나흘 만에 검찰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취득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이른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도 변호사는 이 결론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심 기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고발된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는 앞선 조사에서 이름이 확인된 만큼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성명 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사건 당일 문제의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로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2011년 12월 23일 날짜로 A씨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진 형식으로 사진 옆쪽에 호텔 레스토랑 이름과 기다리는 시간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나를 저격하는 느낌이 든다며 다시 한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도축장에서 소가 남성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도축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트럭에서 소 한 마리를 내립니다. 갑자기 소가 달려나가자 끌려가더니 줄을 놓칩니다. 줄을 다시 잡으려 하자 소가 이들을 들이받고 뛰쳐나갑니다. 오늘 새벽 4시 57분 충남 서산의 한 도축장 대기 장소에서 소가 정육업자 77살 조모 씨와 조 씨의 친구인 67살 한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조 씨는 숨졌고 한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도축을 앞둔 소는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축장에 신고를 하고 대기 장소까지 소를 끌고 가야 한다는 안전수칙은 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 씨 등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도축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를 옮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의 소 싣고 간 분들이 이렇게 하차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겁이 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소는 도망쳤다가 1km쯤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1시간가량 주위에서 지켜보다 마취총을 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도축장 업주와 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미국인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EU 국가 등 20여 개국이 동참해서 추방 인원이 100명을 넘습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장기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60명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주미 러시아 대사관 소속 48명과 주 유엔 대표부 소속 정보요원 12명이 대상으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측근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서 당선을 축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강경한 대러 제재를 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스웨덴도 동참하면서 추방 인원은 20여 개 국가에서 120명이 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사건이 원인이지만 이른바 푸틴의 확장 노선에 서방 국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침공 등에 이어 미국과 독일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상응한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EU 등은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대서양 동맹과 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가 재현될 조짐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4월 20일 한국 GM 구조 조정을 맡고 있는 베리앵글 GM 인터내셔널 사장이 노조에 직접 통보한 시안입니다. 이때까지 노조가 합의를 안 하면 부도 신청을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앵글 사장이 부도를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베리앵글 GM 인터내셔널 사장은 이틀째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부도 신청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글 사장은 시간이 없다면서 조건부, 잠정 합의라도 좋으니 빨리 판단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희망퇴직 위로금과 협력업체에 줄 돈만 해도 6억 달러, 약 6,400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빨리 노사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조가 군산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오히려 추가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희망퇴직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회사가 정리해고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군산공장 해결책은 노조와 GM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입니다. 앵글 사장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오늘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4월 20일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 GM도 신차를 배정하고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GM은 다음 달 말까지 GM 본사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서 모두 2조 4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출 제도를 정부가 이달까지 내놓기로 했었죠. 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금수저 청약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30대 맞벌이 가정인 김모 씨 부부는 다음 달 치러야 하는 아파트 잔금 2억 원을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올 초 집을 계약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서입니다. 문의를 할 때마다 자꾸 기한을 늦추고 또 정작 4월 말에 연락을 했더니 4월 말에도 불투명할 거라는 대답에 너무 화가 났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엔 김 씨 부부 같은 불만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공사는 가계부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면서 최근에야 국민 의견 청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제도 논란입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이 비싼 재건축 단지,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서 만 19세와 20대 신혼부부가 여럿 당첨되어서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돼 현금만 8억 원 이상 있어야 하는 만큼 금수저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8억 10억 있다는 거는 그 제도를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자산이나 능력이 있는 건데 허술한 제도를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병사들이 평일 근무를 마치고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병사들에 대한 외출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개념인데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육군 1군 사령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일 저녁 면회를 온 가족들을 부대 밖에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군 병사들에게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일과 시간 외엔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병사들에게 처음 도입되는 외출은 일단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제초나 제설, 청소 작업 등은 민간 인력에 맡기는 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민간 인력 활용은 일단 근무 환경이 열악한 최전방 GOP 지역부터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2020년부터는 전 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 대신 범인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18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17년 소에서 2차례 A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돼지에서는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형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의 소, 돼지 등의 농장에 오늘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1월 15일에 치러질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선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예비 문제가 함께 출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비 문제가 준비되면 시험 당일에 지진이 나도 1, 2주 안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디서 배운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등 문제별 출제 근거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1월 JTBC가 보도한 장애 아동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란 권고를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인지하면서도 조사를 미루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에서 동그란 축구공 말고도 앞으로는 전자장비들이 쓰입니다. 6월 러시아 월드컵부터입니다. 감독이 머무는 벤치에서 헤드셋이나 태블릿 PC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당장 내일 폴란드전에서 새로운 룰을 적용합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이어폰을 통해 뭔가 끊임없이 듣고 생각하는 배구 감독. 헤드셋을 쓴 채 그라운드 주위를 서성이는 미식축구 감독. 이젠 축구 풍경도 비슷하게 바뀝니다. 6월 러시아 월드컵부터 벤치에서 헤드셋, 태블릿 PC 같은 전자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관중석에서 실시간으로 경기 내용을 분석해 감독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소리 지르던 감독들은 이젠 잘 듣고 잘 판단해서 어떻게 선수들에게 전달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100년 넘게 둥근 공 외엔 어떤 도구도 쓰지 못했던 축구 역사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각 팀의 전자장비를 똑같이 표준화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있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축구에서 경기를 잘 분석해 선수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승부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축구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활용했던 독일 등 유럽 팀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발로 차고 머리로 받아내는 게 축구지만 어쩌면 공은 둥글다는 말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지가 허락도 없이 텃밭이 돼 있거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허술한 탓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된 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곳곳에 알림판이 붙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땅은 공유지로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 전주시청이 붙인 알림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림판 주변으로도 각종 농작물과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디까지 텃밭이고 어디서부터 쓰레기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입니다. 포장마차 구조물과 냉장고 여러 대가 섞여 있고 성면 지붕 조각들도 버려져 있습니다. 6,600제곱미터, 약 2,000평 규모의 이 땅은 전라북도가 소유한 도유지입니다. 농작물을 심거나 다른 이유로 사용하려면 공개 입찰을 통해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도유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경작 중인 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부 알림판의 아래쪽에는 이렇게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까지 붙여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밭의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성명 부분에 이름 대신에 무단점유시설물의 소유주 혹은 무단경작자 귀하라고만 표시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경작인들이 주로 새벽과 저녁에만 밭을 가꾸는 데다 주변에 CCTV나 관리실이 없습니다.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 주민들의 소행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무단으로 땅을 사용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표시도 해놨습니다. 자기네들 땅이라고 경계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한 것도 다 자기네들끼리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송도 하고 막 도땅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한편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경작물 정리를 예고한 시유지에서 다시 텃밭이 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가 소유 중인 땅입니다. 행정단지가 들어설 자리 주변에 현수막이 굴러다닙니다. 무단 경작을 막기 위해 시가 내건 경고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밭이 보입니다. 의정부시가 이미 지난해 수확철이 끝나고 정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무단 경작인들은 사유지라는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땅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쓰레기만 버리잖아. 그래 씹어놓으니까 쓰레기는 안 버리더라고. 빈 땅 있으면 이렇게 그러는 거지, 학교 같은 땅에. 근데 뭐 다들 하고 저쪽에 다 주인 없어도 다 하고 했어요. 몇 년을 해먹. 의정부시는 해당 용지가 공기업에 매각될 예정으로 단속 강화보다는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국공유지의 10%인 6만 8천 필지가 무단 점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지만 점유자 확인이 가능한 건 이 중 3분의 1에 그칩니다.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이 땅이 더 이상 오염되는 걸 막으려면 이런 이름 없는 철거 명령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이기심만 탓할 게 아니라 이 비극을 바로잡지 않는 지자체의 책임이 더 커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느껴지다. 깊어지다. 감동하다. 더 큰 세상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히말라야 오리지널 블랙 야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젠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진 양꼬치라고 합니다. 이 양꼬치도 순환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이 최악의 스모그를 막기 위한 공기 정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름 아닌 양꼬치가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매연 공장과 매연 차량들은 내버려 두고 양꼬치라니 당국의 조치는 두고두고 민망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비슷한 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선 고등어였죠. 노래로도 등장했던 어머니와 고등어는 졸지에 미세먼지의 주범이 됐고 대책이 겨우 그거냐 하는 원성이 비등했습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급기야 장관까지 나서서 고등어 구이를 시식해야 했던 웃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 그 이후에 중국 정부는 나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꽤 했던 모양입니다. 베이징의 시장부터 환경 전문가로 바꿔서 임명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제재했으며 노후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별 효용은 없었다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 정화 탑도 세웠죠. 저는 불과 4년 전에 JTBC의 베이징 특파원이 건네주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앞을 지나간 뒤 한 7, 8초만 지나면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이른바 양꼬치 시절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머들은 이랬습니다. 스모그의 학명을 중국 방공 스모그 시스템으로 불러야 한다. 정찰이 소용없고 미사일도 명중시킬 수 없어서 군사 방어에 유리하다.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서 신호를 위반하긴 했지만 어차피 번호판도 안 보이니까 괜찮다. 그러나 지난 겨울 베이징의 하늘은 예년에 비해서 맑은 날이 늘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베이징만 맑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와 인접한 그들의 공장지대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누가 봐도 중국에서 넘어온 거대한 초미세먼지의 엄습을 두고 나 몰라라 하는 그들이 한없이 얄미운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양꼬치에서 출발한 그들과 고등어 구이에서 출발한 우리 사이에 그동안에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과연 북한발 베이징행 열차에 오른 인물은 누구인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중국 CCTV에서 저녁 종합뉴스는 밤 9시에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설에 따르면 아무튼 메인 뉴스에서 방문한 사람의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지금 신경진 특파원이 북경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그쪽 메인 뉴스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긴 하죠. 다만 이제 7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탔던 1호 열차하고 닮았고 또 중국 당국의 의전이나 경호가 굉장히 유난스러운 것으로 비춰볼 때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상황이고 국내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정보당국 같은 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이라는데 무게를 훨씬 더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7년 만에 그것도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북한 최고위급을 태운 열차가 중국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짚어볼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전화로 잠깐 연결했습니다. 이 전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쪽으로 단정하는 보도도 사실 일부 나오곤 있습니다. 이 전 장관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이제 섣부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북경역에서 의전이나 또 경호가 지금 국빈급이고요. 예. 그다음에 북경을 떠난 뒤에도 보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얘기는 이제 단둥을 지나서 이제 북한 쪽으로 들어가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비공식 방문 때와 패턴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로 보안을 유지할 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형식 말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번 방문이 김정은 위원장일 것이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지금 지난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그 당시에 보름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비공식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북중 관계도 아주 안 좋았고 남북 관계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예. 북한이 이제 그때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중 네. 관계가 복원된 뒤에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뭘까요?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지금 전략적인 특수관계를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략적 특수관계입니다. 예. 근데 이 특수한 관계는 북한의 안보 경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핵 문제가 타결된 뒤에 사실 이 북중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과 중국이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앞으로 북중 간의 경협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생각한다면은 중국 우선주의를 이번 특수관계를 통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북한이 뭐 우리 한국 정부가 주로 이제 중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만은 회담이 잘 되겠지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미국이 자기들을 일방적으로 혹시나 이제 압박해서 어떤 이제 뭐 핵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우선 핵 포기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압박감을 더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북한 핵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미국과 노선이 같지만 예.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받아야 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체제 안전 보장이나 군사적 위협 해소에 대해서는 북한이 먼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행동 대 행동으로 동일하게 동시에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점에서 만약에 미국이 조금 강하게 선핵 포기 입장을 보인다면 중국이 아마 북한 편을 들고 또 우리 역시 뭐 여기서 나름대로 여러 중재를 하겠지만 강하게 미국의 입장을 견제할 가능성 이런 역할 이런 것도 아마 기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서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번 북중 관계 회복이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 없다. 특히 이제 남북 회담이나 북미 회담 앞두고 유리한 변수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은 또는 뭐 거기에 준한 회담이 있었다면은 이게 가능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즉 중국 지도부가 그걸 확인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지도부도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을 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도 우리와 이해가 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중 관계에서 이제 비핵화 후에 북중 경협이나 그 보상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어떤 제안을 한다면은 이 제안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중국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남북미 간의 3자 간 비핵화 협의가 되고 있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려고 보지만 사실 또 불안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점에서 만약에 북중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현재 한반도에서의 이런 대땅투 국면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되면서 보다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예. 굳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뭐 북미 정상회담에도 이게 불리하게 영향 미칠 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방금 들어온 얘기인데요. 네. 베이징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CCTV 9시 뉴스는 이제 그쪽에서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9시가 아니라 그쪽 시간 9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방중 소식은 그러니까 이번에 간 사람이 김정은이다 하는 확인된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은 뭐 공통된 그런 관측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뉴스에선 그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네. 예, 하여간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 역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초장부터 비핵화 문제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 회담은 뭐 다시 말해서 북미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담 결과가 혹시 좋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카드로 중국을 버팀목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짤막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북중회동된 걸 보면은 정상급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 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볼튼 임명 이전에 이 논의가 진행이 꽤 되겠거나 아니면 결정됐을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대기 흐름을 보여주는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붉은 색일수록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건데 중국에서 한반도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란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과연 정부는 그동안 뭘 한 거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지난 20년간의 논의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최근에 여러 수치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공신력 있는 연구는 그중에 하나는 한미 공동연구입니다. 5월에서 6월 평균이 34%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요인이 적은 날이 있고 반대로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외 요인과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지배적으로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국외 요인으로만 보면 중국 비중이 큽니다. 한미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중국이 세계 굴뚝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위주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죠, 사실은. 우리 국내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익스팅되는 이 기상의 효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기후 변화 문제까지 이게 결부된 되게 복잡한 문제고.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좀 의무적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과 환경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한 건 1993년, 그러니까 수교 직후입니다. 당시에 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대기 오염 규제에 협력하고 매년 협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22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는 황사 관측 또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역시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는 두 나라가 황사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네, 미세먼지로 논의가 확대가 된 건 2013년부터입니다. 네. 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2004년에는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두 나라의 장관급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렸습니다. 2015년 기후변화 협정도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대기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맺은 MOU는 17건입니다. 하지만 자료 공유 그리고 공동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공유 또는 공동 연구 이런 거는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2016년 환경부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현지에 4개 기관이 파견이 돼 있는데 파견자 숫자가 기관마다 1명씩 총 4명뿐입니다. 현지 채용 인력도 저조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보도해드렸듯이 공동연구 외에 공동사업도 이뤄지고 있는데 3년간 6건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협조가 부족하고 우리 정치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해왔다고
이 분야의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1970년대나 80년대 공동 연구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저감을 위한 협약은 공백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11만 명이 넘더라고요. 중국에 항의를 해달라라는 청원인데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접 국가 사이의 대기 오염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겪어왔습니다. EU의 경우에 2008년 대기질 지침을 통해서 구속력 있는 미세먼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국 사이의 분쟁을 풀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1991년에 대기질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경에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두 나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풀겠다라고 공약을 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장성민의 재평가로 잡았습니다. 예, 입당했다면서요? 예, 오늘 예. 바른미래당이 인재 영입 4호를 발표했는데요. 4호는 장성민 전 의원입니다. 예. 장 전 의원은 한때 방송 진행자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막말 논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재 영입 발표식에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안철수 인재 영입 위원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부 내용들도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평가받을 만한 발언들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역시 찾아봤더니 다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런가요?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가장 컸던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왔다는 탈북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당시 방송 진행자였던 장성민 전 의원이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한 겁니다. 예. 저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당시 방송 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예. 아까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인재영입 위원장이죠? 예. 예.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다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도 사실 이 얘기는 많이 논란이 됐었고 오랜 동안 그 5.18 민주화 운동에 가짜 뉴스가 개입된 것이 이 방송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얘기는 600명의 특수부대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부 극우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장성민 전 의원이 지난해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입당이 불허됐었는데요. 이 5.18 폄훼 발언 때문에 불허가 됐습니다. 예. 그때는 입당을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인재로 영입된 건데요. 그러면 장 전 의원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는 대체 어떤 과정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오늘 있었는데 예. 안철수 위원장은 당시 과정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요. 박주선 공동대표는 아마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재미있는 거는 장성민 전 의원도 당시에 입당이 불허된 뒤에 한 강연에서 본인의 입당을 막는 걸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도 거기서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인재로 영입돼서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예. 가끔 비하인드 뉴스인지 팩트체크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일베의 재평가로 잡았습니다. 예. 여기도 재평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3일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일베 폐쇄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당시 불법 정보 게시글이 70%를 넘으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며 폐쇄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일베 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했고요. 아, 폐쇄 반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반여권 사이트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배 폐쇄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의견이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에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그냥 발의가 아니라 대표 발의다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과는 안 됐는데요. 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더 쉽게 하고 처벌도 더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나경원법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자 당시 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타인의 권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당시와 지금 표현의 자유를 두고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중간 지점은 약간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모욕성이 강한 글은 그 글 자체를 처벌을 해야 되지 사이트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일배 폐쇄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자 전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글도 좀 올라왔던 일배에 오늘은 상당히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뭐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저거.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미세먼지 조건 반사로 잡았습니다. 예. 미세먼지에 제일 민감한 지방선거가 바로 서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150억 원을 썼는데 예.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예비 후보들이 미세먼지가 오늘 좀 심하다 싶으면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을 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이 오늘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는데 박원순 시장의 대책을 비판을 하고 아예 미세먼지 없는 서울 이렇게 슬로건도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책으로는 본인의 대책으로는 수소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수소차. 예, 그렇습니다. 예. 대중교통에 수소차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어제도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예. 우상호 의원이 역시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수소차는 현실성이 좀 없기 때문에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서로 다 견제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도 어제 미세먼지가 심하면 휴교령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었는데 예. 맞벌이 부부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도 약간 있었습니다. 예. 야당은 뭐 후보가 없다고 지금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여당은 후보가 많아서 오히려 또 서로 이렇게 경쟁이 뭐랄까요? 예. 과열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기는 예. 모양이죠.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좀 이런 파열음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부에서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어서 반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나흘째 전국을 뒤덮었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내일 낮부터는 옅어집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황사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또 미세먼지가 조금 옅어진다고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일은 저희들도 그 문제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ith a pink hotel, a boutique, and a swinging hot spot. Don't it always seem to go that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till it's gone? It tastes paradise. Put up a